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과학 통계 9번째 시간 가설 검증의 원리를 이번 시간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하는 시간이라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요 챕터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더 뭐 걸리긴 하겠지만 한 번에 들어서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이제 중요해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자, 가설 검증의 원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가설 검증, 추론 통계의 목적.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하는 목적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부분적인 증거, 부분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이게 뭐예요? 샘플, 표본이죠. 관한 추론과 전집에 관한 추론과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면 샘플로 전집을 추론하는 거예요. 여기 뭘 사용해서? 확률을 사용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상대 빈도를 이야기를 하고 무수한 사례수에 근거한 이게 뭐예요? 무수한 이론적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점수치의 상대 빈도라고 점수치의 상대 빈도는 어떤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나타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실험은 무수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전집은 무수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전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표집 분포라는 가짜 전집을 만듭니다. 가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샘플을 근거로 전집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표집 분포라는 걸 만들어요. 그 표집 분포를 만들어서 걔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표집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뭘 한다? 어떤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게 다시 얘기를 하면 뭐예요? 가설, 검증. 검증해야 되는 가설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계속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잘 이해하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긴 한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 결과가 나올 확률은 이상적 실험에서 모든 결과 분포에서 그 결과가 발생할 이론적인 상대 빈도이다. 말이 어렵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있죠. 특정 결과가 나올 확률. 얘는 뭘까요? 내가 샘플에서 발견한 확률이에요. 확률은 이상적인 실험의 모든 결과의 분포에서 전집의 분포에서 그 결과가 발생할 이론적인 상대 빈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쭉 다 지워서 전집에서 뭘 빼요? 샘플을 빼고 이 샘플로 뭘 만들어요? 표집 분포를 다시 만들고 이게 뭐랑 똑같다?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만들어요? 표준화 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검증을 한다? 내가 샘플에서 나온 어떤 x라는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확률을 검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프로세스대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검증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설 검증의 원리를 보기 위해서 가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과정이 검토하고 그 진위나 타당성을 결정하게 되는 전집 내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에요. 자, 이 가설에는 그러니까 전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진술해 놓은 게 이제 가설인데, 가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립가설, 하나가 연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고, 연가설은 잠정적으로 참으로 가정되는 가설입니다. 우리가 가설 검증의 원리를 이 다음 페이지에서 논리를 이제 배우긴 할 텐데, 대립가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검증하고 싶은,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예요?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요. 그리고 관찰된 평균치는 미분 xy 전지번의 표본에서 계산된 것이다. 커피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잠정적으로 참으로 가정되는 가설이에요. 이따가 이제 논리를 설명하겠지만, 이 대립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요거랑 반대되는 연가설, 연가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반대된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커피가 기억력에 미치는 효과를 전부 다 설명하죠. 뭐 예를 들어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다 말 것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든지 둘 중 하나고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맞는 거죠. 둘 다 틀릴 순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리고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설들은 상반적 또는 상호 베타적이며 둘 다 참일 수가 없고, 합치면 커피의 효과에 관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죠. 커피가 기억력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둘 있다 없다로 이제 모든 게 상황이 설명이 되고, 소진적이다,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검증을 하냐면, 이 연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대립가설이지만 통계적 과정에 의해 검증되는 가설이 요 연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대립가설을 그냥 검증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요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가설은 통계적 과정이 검토하고 그 진위는 타당성이 결정되는 전집 내의 상황에 관한 진술인데,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까?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갖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립가설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립가설은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내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만들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뭘 만든다? 이것과 반대되는 명제를 하나 만들어요.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명제라기보단 가설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커피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 설명하죠. 그 둘 중에 한 놈만이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하나만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진행하는 원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설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확률과 가설 검증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대립가설을 수용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베리피케이션하고 펄시피케이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굳이 우리가 가설이 대립가설과 연가설이 있죠. 근데 뭐예요?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얘가 틀리면 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것을 확인을 하는 게 가설 검증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항으로 시험을 볼 때 오답을 먼저 찾으면서 정답을 걸러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정답을 미리 찾는 게 빠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정답을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아닌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면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정답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자, 그렇게 연가설을 어떻게 기각을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유의도 수준, 임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라고 이름을 붙이고 연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계를 이루는 확률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임계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숫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를 요 기준점을 넘어가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은 연가설을 수용한다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이제 연가설을 기각을 못하는 기준이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동과학 연구에서 알파의 값은 관례적으로 0.05를 취해요. 이 0.05가 뭐냐면 100 곱하면 뭐예요? 5%. 이 5%라고 하는 거는 100개 중에 5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번 중에 5번은 뭐 우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100번 중에 5번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100번 중에 예를 들어서 100번 중에 2번 혹은 100번 중에 1번 이거는 5번보다 더 굉장히 작은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 수준으로 5번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 5번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연히 나타나는 거다? 아니다? 이거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찰된 평균치 유의 수준이 0.0보다 작다면 약물이 효과가 없다는 연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게 돼요. 이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건 뭐예요? 통계적 검증 대상은 연가설이죠. 연가설이고 이 연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분포는 이거 연가설이에요. 연가설을 따르는 분포예요. 자, 이게 연가설을 따르는 분포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확률은 뭐예요? 여기 있는 확률은 100%다. 이 확률은 효과가 없다를 설명하는 확률이겠죠? 그런데 그 효과가 없을 확률이 어떻게? 효과가 없을 확률이 5% 미만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통계적 검증 대상은 연가설이에요. 연가설이 여기 뭐냐면 잠정적으로 참으로 간주되는 가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포가 있어요. 잠정적으로 참이에요. 근데 여기서 0.05,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0.0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양쪽으로 2.5%씩 잘라갖고 나눠서 그 임계 수준을 설정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외워두세요. 우리가 0.05 수준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5%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0.25, 0.25를 잘라가지고 2.5%, 2.5 나눠서 두 끝을 합쳐서 5%로 만드는 거예요. 두 끝을 합쳐서 5%를 만드는데 이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참이 되는 건데 요게 0.05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야? 효과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확률인데 효과가 없을 확률이 5% 미만이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가설 검증의 원리를 좀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찬찬히 한번 볼게요. 자,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실제로 검증을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싶은 가설이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요거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이랑 폴시피케이션이랑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커피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안 나올 때까지 그 나오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것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커피가 기억력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첫 사람 했는데 기억력에 영향을 미쳤어. 두 번째도 미치고 세 번째도 미치고 네 번째도 미쳤는데 그러니까 크레이지 했다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줬는데, 나는 요거를 잠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실험을 했는데 맞는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반대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맞는 케이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억력에 미치지 않을 확률을 갖다가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커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을 하기보다는 폴시피케이션, 오답을 먼저 찾아내는 거를 이제 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기 때문에. 자, 커피가 기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에는 식염수를 주고 다른 집단은 커피를 투여한 후 무의미 철자를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의미 철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뭐 이상한 난수 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 학습한 무의미 철자를 인출을 해요. 뭐 지금 예를 들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단어도 있잖아요. 뭐 이제 른에식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무의미 철자예요.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까지 외운 무의미 철자를 한번 다 써보세요라고 이제 인출을 시켰을 때, 자, 식염수를 먹은 집단은 10.2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먹은 집단은 12.5점이 나왔어요. 누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잘했냐면 이 점수가 더 좋죠. 이 차이가 2.3점이라는 차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2.3점이 커피의 효과일까? 아니면 샘플링 에러. 이 샘플링 에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집을 할 때 표집 자체를 이제 거기서부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도 요 커피를 섭취한 집단에 조금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커피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집단을 처음부터 잘못 구성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요 점수 차이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샘플링 에러예요. 실제로 이 두 집단이 동등하다면은 커피의 효과가 맞겠죠. 요거를 판단을 하는 게 가설 검증의 가설 검증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집 분포는 가설 검증의 기초를 제시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표집 분포를 어떻게 표준화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확률을 구한다고 얘기했죠. 어떤 확률? 커피가 효과가 없을 확률이에요. 여기서는 연가설에서는 커피의 효과가 없을 경우 2.3의 차이는 표집 오차 때문이고, 우연에 의해 2.3점의 차이를 얻게 될 확률은 요 집단하고 요 집단의 차이의 표집 분포에서 계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2.3점이라는 그 점수를 얻었으니까 이 집단 차이를,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요 커피와 식염수 집단의 전집 분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샘플을 찾아가지고 2.3점의 차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샘플을 갖다가 뭘 만들어? 표집 분포를 만들어요. 이 2.3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표집 분포에서 2.3점의 차이가 나타날 확률이 우연적인지 혹은 우연이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알파 유의 수준 0.05라고 하는 수준 100번 중에 5번. 관찰된 평균치가 2.3점이 유의도 수준인 0.05보다 작다면 커피가 효과가 없다는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요게 유의수준 0.0, 요 2.3점이 발생할 확률, 어떻게 발생할 확률? 2.3점이 발생할 확률. 어떤 거, 우리는 지금 뭘 검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증하고 싶은 거는 커피의 효과가 2.3점을 만들어냈던데 걔를 못하니까 뭘 해요? 연가설을 만들어서 2.3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2.3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요 확률이 5%보다 작다면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수가 위치해 있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한 이쯤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면은 요 위의 넓이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0.05면은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기각하고 넘어가지 못하면은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요건 뭐라고요? 커피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 연가설이 참인 분포예요.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몇 점이다? 한 요 정도 넓이면 0.0보다 훨씬 작겠죠? 예를 들어서 요 값이 0.012라고 했으면은 0.05보다는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을 해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다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커피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관찰된 평균치가 유의수준 0.0보다 크다면 커피가 없다는 연가설을 수용한다. 이 말은 관찰된 2.3점이 어디? 요 유의수준인 요 안쪽에 위치하면은 연가설의 수용되는 분포 안쪽에 있겠죠. 요 임계치를 넘지 못했으니까 연가설을 수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커피의 효과가 없다. 요 결론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립가설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든다? 연가설을 만들어요. 연가설은 커피는 기억력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만들어서 요 말은 2.3점의 차이는 표지보차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우연히 커피를 마신 집단에 좀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들어갔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지모차로 인한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5%다. 유의 확률. 요게 이제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연 수준을 5%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가설을 만족하는 분포 아래서 2.3점이 발생할 확률을 검증을 합니다. 자, 여기가 2.3점이라고 해봐요. 너무 굵다. 2.3점이라고 했을 때 이 2.3점을 이제 표준화 해가지고 뭔가 점수를 구하겠죠. 뭔가 점수를 구해서 이 확률을 2.3점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 보니까 얘가 0.012가 나왔어. 얘는 5%면은 얘는 1.2%죠. 표준 분포를 표준화하기 하고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화나요? 확률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지금 1.2%. 자, 2.3점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2%밖에 안 돼. 여기서 임계치는 5%죠. 2.3점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5%보다 훨씬 작죠. 작기 때문에 2.3점 차이는 표지보차에 의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커피의 효과가 있다고 커피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류가 따라요. 우리가 결정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 검증 과정이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실제로 검증을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대립가설이에요. 근데 대립가설이 커피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닌 걸 먼저 찾아서 이 아닌 게 안 나오면은 얘가 맞는 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전집 내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대립가설과 연가설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이죠. 요거 둘 중에 한 명을 갖다가 기각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통계적 과정에 의해서 검증되는 가설이 연가설이죠. 2.3점의 차이는 표집 오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내가 점수를 구했는데 2.3점의 차이가 나왔어. 2.3점의 차이가 나왔는데 이 표집 오차로 인한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5%, 유의 확률 5%를 결정을 해놓고 이 2.3점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게 돼요. 어디서? 표준 정규 분포 아래에서 이제 2.3점 발생 확률을 구했는데 이 확률이 1.2%가 나와버렸어요. 5%가 아니라 5%보다 작으면 되긴 하는데 훨씬 더 작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3가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5%보다 작으니까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점의 그래서 2.3의 차이는 표집오차 차이의 차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3점 차이는 커피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류가 따릅니다. 이 오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의 원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포를 만들어 놓고 그 분포 하에 면적을 구해서 확률을 구한다고 했죠. 근데 우연 수준이라고 100번 중에 5번은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으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구한 점수가 그 5%보다 작다면 이거는 우연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필연에 의한 사건인 거죠. 그 필연에 의한 사건이 뭐냐? 내가 독립변수에서 조작한 어떤 것. 여기서는 뭐예요? 식염수랑 커피인데 커피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 나름의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과정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다시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고 가설 검증의 원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